정약용은 왜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위대한 책을 썼을까? 만약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장을 잃고, 명예를 잃고, 친구를 잃고, 가족과도 떨어져 살아야 한다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상황을 인생의 실패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비참했던 18년 동안 오히려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말들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약용의 삶을 따라가며 왜 시련이 반드시 불행만은 아닌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은 밤 조용히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황혼서재입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로 불리는 정약용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약용을 학자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라기보다 수많은 시련을 견뎌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명언을 읽기보다 그가 왜 그런 말을 남기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삶도 조금 돌아보게 될지 모릅니다. 제1장 모든 것을 잃은 날 1800년 조선의 정조가 세상을 떠납니다. 정약용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을 아끼고 신뢰했던 임금이었습니다. 젊고 유능한 관리였던 정약용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고 나라를 개혁하려는 꿈도 함께 꾸었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눈을 감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로운 권력은 이전 사람들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천주교 문제가 불붙기 시작합니다. 당시 조선 사화에서 천주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기존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사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조선은 유교 사회였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우상 숭배를 금지한다는 이유로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1801년 정약용의 나이 40.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신유박해였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천주교를 강하게 탄압했습니다.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신문을 받았고 유배를 갔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정약용의 형 정약종은 결국 처형됩니다. 둘째 형 정약전 역시 유배됩니다. 한 집안 전체가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정약용의 형제들과 친척들 가운데 천주교와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고 결국 그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관직을 잃습니다. 명예를 잃습니다. 그리고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참 가혹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공부했고 나라를 위해 일했고 백성을 위해 제도를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내 잘못만은 아닌데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했던 순간, 억울한 상황을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던 순간,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강진에 도착한 정약용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지금처럼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를 경계했습니다.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외로웠습니다. 무척 외로웠습니다.
밤이 되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서울에 두고 온 가족 생각,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걱정,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시점에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절망 대신 공부를 선택한 것입니다. 원망 대신 기록을 선택했습니다. 포기 대신 배움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짧은 문장이지만 묵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편안한 시절에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악기일 수도 있고, 책 읽기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람을 이해하는 법일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배움은 젊은 사람만의 특권이 아니라고. 오히려 힘든 시기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배움이라고. 놀랍게도 정약용은 유배 생활 동안 500권이 넘는 저술을 남기게 됩니다. 그 유명한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역시 이 시기에 집필됩니다. 만약 그가 유배를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평범한 관리로만 기억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련은 그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후세의 이름을 남긴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한 시기를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삶은 묻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혹시 지금의 어려움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은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유배지에서 만난 백성들과의 만남, 그리고 정약용이 왜 백성을 사랑하는 관리를 평생 강조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장 좋은 리더, 좋은 부모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늦은 밤 조용히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황혼서재입니다. 황혼서재는 단순히 명언만 읽고 끝나는 영상에서 그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정약용의 삶을 따라가 보며 그 길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1장에 이어서 2장도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진에서의 유배 생활은 길었습니다. 1년, 2년, 5년.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지만 정약용에게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풍경을 보았습니다. 논밭에서 일하는 농부들,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 먹고 살기 위해 하루를 버티는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당시 관리들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관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약용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들면 굶었습니다. 홍수가 나면 집을 잃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관리들은 백성의 고통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겼습니다. 정약용은 그 모습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좋은 관리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백성이 덜 고통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훗날 목민심서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누군가를 책임지는 위치에 서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좋은 리더란 무엇일까? 좋은 부모란 무엇일까? 좋은 선배란 무엇일까? 정약용은 평생 그 질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약용은 이런 생각에 이릅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얻는 방법은 배우지만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배우지 않는다. 참 묵직한 말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방법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오른 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관리들을 위한 교과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이란 백성을 기른다는 뜻입니다. 즉, 백성을 돌보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적은 책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공무원, 교장, 회사 대표, 팀장, 심지어 부모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책임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목민심서에는 이런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라. 너무 당연한 말 같지요. 하지만 정약용은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했습니다. 백성을 함부로 대하지 말 것, 세금을 공정하게 거둘 것, 억울한 일을 외면하지 말 것, 가난한 사람을 먼저 살필 것. 생각해보면 이런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상사는 부하 직원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선생은 학생을 존중합니다. 결국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청렴은 모든 선의 근본이다. 그는 능력보다 먼저 청렴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능력 있는 사람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욕심을 이기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원칙을 지킬 것인가? 편한 길을 택할 것인가? 정직하게 갈 것인가? 적당히 타협할 것인가? 정약용은 말합니다. 잠시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잃지 말라고. 왜냐하면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다시 쌓는 데는 평생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백성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거창한 영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살면서 가장 고마웠던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힘들 때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정약용은
백성을 사랑하는 관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더 이상 관리가 될 수 없었지만 후대의 관리들이라도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3장 자식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안녕하세요. 늦은 밤 조용히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황혼서재입니다. 오늘도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로 불리는 정약용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선 영상 2개를 보고 오시면 이번 이야기가 더 잘 이해되고 마음에 더 와닿을 것입니다. 귀찮더라도 꼭 보시고 함께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정약용의 이야기 다시 시작합니다. 강진의 유배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정약용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계절은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곁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시기, 정약용은 그 곁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성장도 직접 보지 못했고 함께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약용은 편지를 썼습니다. 수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오늘날에도 부모들은 고민합니다.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잘 키운 것일까? 내가 떠난 뒤에도 아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정약용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인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배움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인품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공부하라고, 책을 읽으라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라고. 왜냐하면 그것만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이런 취지의 말을 전합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배우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참 깊은 말입니다. 세상은 늘 돈과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사람의 품격을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배움을 멈추는 것, 성장을 멈추는 것,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것이 더 위험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어떤 것을 물려받으셨습니까? 돈일 수도 있습니다. 집일 수도 있습니다. 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정작 오래 남는 것은 다른 것일 때가 많습니다. 정직함, 성실함, 예의, 타인을 대하는 태도, 어려움을 견디는 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평생 따라다닙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편지에서는 검소함을 강조합니다. 사치하지 말 것,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지 말 것, 허영심에 끌려가지 말 것. 지금 들어도 참 현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종종 남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무엇을 가졌는가? 나는 왜 저만큼 성공하지 못했는가? 하지만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는 삶보다 어제의 자신보다 나아지는 삶을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유배 생활은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정약용은 아들들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부모의 사랑은 참 이상합니다. 곁에 있어도 걱정이고 멀리 있어도 걱정입니다. 아이가 어려도 걱정이고 다 커서도 걱정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셨습니까? 이미 성인이 된 자식인데도 문득 걱정이 되는 순간, 잘 지내고 있는지, 건강한지, 힘든 일은 없는지. 정약용 역시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위대한 학자이기 전에 한 명의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정약용이 남긴 수많은 책은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의 가장 따뜻한 유산은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들인지도 모릅니다. 그 편지에는 거창한 철학보다 삶의 온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은 무엇으로 기억될까요? 얼마를 벌었는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가?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다른 것을 기억합니다. 나를 아껴주었던 마음, 나를 믿어주었던 말, 힘들 때 건네주었던 위로. 정약용의 편지가 지금도 읽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돈이 아니라 가치관을, 재산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그리고 그것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그는 수없이 외롭고 수없이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버티게 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약용이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그가 남긴 가장 강력한 인생의 조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4장 18년의 유배를 버틴 사람. 안녕하세요. 늦은 밤
조용히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황혼서재입니다. 자면서 듣기 좋게 목소리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너무 느린가요? 혹은 적당한가요?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배워서 다음 영상 때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정약용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려움은 언젠가 끝이 보입니다. 몇 달, 길어야 몇 년, 그 끝을 기다리며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의 유배는 달랐습니다. 무려 18년이었습니다. 18년. 갓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초등학생이 직장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결코 짧다고 말할 수 없는 세월입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오는 일을 18번 반복한 것입니다. 정약용은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유배 생활은 외롭습니다. 무엇보다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억울함을 풀 기회가 올지도 모릅니다. 오늘날로 치면 모든 계획이 사라진 상태와 비슷합니다. 은퇴 계획도, 직장 계획도, 가족 계획도 모두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사람은 계획이 무너지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계획은 희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무너진 계획 대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읽고, 쓰고, 생각했습니다. 배우고, 정리하고, 기록했습니다. 사실 정약용이 특별한 이유는 천재여서가 아닙니다. 물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망 속에서도 일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생각해보면 인생도 비슷합니다. 큰 성공이 사람을 살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을 살리는 것은 작은 일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밥을 먹는 것, 산책하는 것, 책을 읽는 것,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지런함은 모든 선의 근본이다. 짧지만 강한 문장입니다. 많은 사람은 재능을 이야기합니다. 운을 이야기합니다.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부지런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능은 타고나지만 성실함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유배지에서 그가 남긴 수많은 책은 하루아침에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수천 번의 아침과 수천 번의 밤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으셨습니까? 사업이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포기하거나 버티거나. 정약용은 버티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고 늘 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외로웠을 것입니다.
분명히 억울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절망했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슬퍼하면서도 기록했고, 힘들어하면서도 공부했고, 절망하면서도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기도 합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정약용은 바로 그 점을 보여줍니다. 강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날에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성공담이라기보다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18년의 유배가 끝나고 정약용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넓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큰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깊게 만들기 위해 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은 그렇게 자신의 고통을 지혜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삶은 마지막 장으로 향합니다. 노년의 정약용. 그는 인생을 돌아보며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정약용이 평생의 경험 끝에 남긴 마지막 지혜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5장 인생의 마지막에 정약용이 남긴 한 가지. 안녕하세요. 늦은 밤 조용히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황혼서재입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 최고 실학자 정약용의 삶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818년 정약용의 나이 57. 그는 마침내 18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강진으로 떠날 때는 한창 일할 나이였지만 돌아왔을 때는 이미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나이였습니다. 18년. 그 시간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세상도 변했고, 사람도 변했고, 그 자신도 변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조용히 보내겠구나. 이제는 쉬어도 되겠구나.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배우고 있었고, 여전히 쓰고 있었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배워? 이제 와서 바뀌겠어? 늦었어. 하지만 정약용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공부했습니다. 젊을 때도 공부했고, 유배지에서도 공부했고, 노년에도 공부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배움이란 참 신기합니다.
돈은 잃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함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배운 것은 남습니다. 경험은 남습니다. 지혜는 남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마지막까지 배우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년의 정약용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성공, 유배라는 실패, 가족과의 이별, 수많은 책, 수많은 만남, 수많은 후회,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글에서는 원망보다 성찰이 더 많이 보입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었는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었는가? 그런 질문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차이가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 세웠던 목표 가운데 모두 이루어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병을 만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이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들어서기도 합니다. 정약용도 그랬습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개혁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유배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유배지가 그를 역사에 남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길보다 우리가 필요했던 길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혹시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혹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미 기회가 지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약용의 삶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그가 목민심서를 쓴 나이, 경세유표를 정리한 나이, 수많은 저술을 완성한 나이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우리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배우기에도, 도전하기에도, 사람을 사랑하기에도 말입니다. 정약용이 남긴 글 가운데에는 이런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유배 생활 속에서 시간의 가치를 누구보다 절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을 원망으로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부로 채웠습니다. 기록으로 채웠습니다. 사색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자산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무엇을 배우며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정약용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련은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 관직을 잃어도 멈추지 않았고, 유배를 가도 멈추지 않았고, 나이가 들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배웠고, 계속 기록했고,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정약용의 성공보다
정약용의 태도를 기억합니다. 어쩌면 인생의 진짜 승리는 남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정약용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배지에서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던 모습일까요? 아들들에게 남긴 편지일까요? 아니면 백성을 먼저 생각했던 그의 마음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황혼서재를 응원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은 어떤 현인의 삶을 살펴볼까요? 원하는 현인이 있으시다면 이 또한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